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 관련 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는 언제쯤 이뤄지게 될까요? 이런 가운데 여야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은 한층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책 출간과 함께 공식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토론회에는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로 규정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한 해에만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어지럼증을 가볍게 넘겨선 안 되는 이유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건강 사내 이유로 잇따라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결국 증언대에 섰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증인으로서 주목받았던 이유가 그 전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뭐 윤 대통령이 체포하라고 자신한테 전화했는데 그걸 6번이나 걸었고 뭐 다급해 보였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투병 중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제 그 자리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은 대부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어요. 양해를 구하면서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비상계엄 해제 후에 새벽 5시쯤에 윤 대통령에게 전화 받았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사실 조지호 청장 증인 출석하라고 했던 거는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요청을 했던 거였어요. 구인해서라도 나오게 해달라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증인인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망 증세가 있는 건 아닌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어떤 진술 능력에 대한 질문을 파고든 거고요. 그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조서가 사실상 윤 대통령 측에게 매우 불리하니까 좀 이런 입증 능력을 파고든 전략인데, 조 청장은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지만 그 대신에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건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았고 조서의 서명과 날인을 한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밝힌 셈입니다. 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를 문제 삼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메모라는 거는 거기에 홍장원 전 차장이 체포 명단에 적었다. 그래서 정치인들 이름이 있다. 이게 핵심이었는데, 그러니까 홍 전 차장 주장으로는 계엄 당시에 여인영 전 사령관이 이재명 뭐 이렇게 이름을 해서 체포 대상자를 불러줘서 받아 적었고 보좌관에게 다시 정리하게 했다. 라는 내용인데 어제도 이걸 똑같이 거듭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뭐냐면, 본인은 명단을 적다가 말았으면서 도중에 그만뒀으면서 그걸 또 보좌관한테 다시 쓰게 만든 이유가 뭐냐,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이 본인이 해임되니까 어떤 대통령이랑 이 잘못을 엮으려고, 그리고 그 조작된 메모를 민주당에 주려고 했던 정치적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시 체포하려고 했던 인물들은 알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이다라고 반박을 했고, 도리어 보좌관에게 옮겨 적게 한 게 천만다행이다. 혼자만 쓰고 이걸 가지고 있었더라면 누가 믿어줬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회 소추단 측은 메모가 여러 장이라고 해도 내용은 같지 않느냐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메모가 여러 장이고 어디서 썼느냐 이거는 본질이 아니다라는 점을 국회 측은 지적을 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윤 대통령 측이 홍장원 전 차장 메모를 받아 적었다는 보좌관에 대해서 그 보좌관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친구 사이더라 하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은 국정원에는 친구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어제 증인으로 나섰는데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도중에 이제 한덕수 총리 나올 때는 퇴정을 잠깐 하기도 했었죠. 근데 또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요청한 것도 윤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 치고 이제 한덕수 총리가 얘기했던 거는 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 대다수였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핵심은 이 회의가 적법한 국무회의 성격이었는가 이거였죠. 근데 한덕수 총리는 그동안에 뭐라고 주장을 해왔냐면 자신이 보기에는 국무회의라기보다는 간담회 성격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 10차 변론 어제 한 총리는 그러니까 간담회라고 표현을 한 건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무회의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의 국무회의는 달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통상의 국무회의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덕수 총리가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금방 끝낼 것이었다. 반나절 만에 끝내려고 계획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을 한 총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계엄 선포 직후에 윤 대통령이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한덕수 총리한테 이틀 뒤 행사가 있는데 그걸 대신 참석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도 어쩌면 이 비상계엄이 지속된다고 가정한 게 아니겠느냐. 최소 이틀 이상 계엄이 더 이어질 것으로 계획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는 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증인 회유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급기야 케이블 타이까지 등장했다고요? 네, 여야가 서로 증인 회유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 대상자는 곽종근 전 사령관, 김현태 특임단장 이렇게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날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변호사 대주겠다고 한 게 회유가 아니면 뭐냐. 국방위 전체 회의 증언도 민주당이 라이브 방송 켜두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회유가 맞다. 뭔가 짬짬이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거듭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반박을 하면서 국민들이 제2의 비상계엄 할 거란 우려가 큰 상황에서 목숨 걸고 이제 그 박선원 의원하고 찾아간 것이고 영상을 찍어서 증거를 남기면 이거 나중에는 편집하고 회유했다고 할까 봐 일부러 라이브 방송으로 편집 없이 가감 없이 진행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오히려 민주당은 이제 반대로 김현태 특임단장이 이분도 입장이 진술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해외 파병 나가고 싶다고 국민의힘에 인사청탁한 거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또 박선원 의원,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본인이 준비해온 케이블 타이를 꺼낸 건데요. 이게 왜 나왔냐면 네. 김현태 단장이 케이블 타이를 국회 비상계엄 당일에 국회에 가져갔던 거에 대해서 국회 문을 봉쇄하려던 게 아니라 봉쇄하려고 했던 거지 이거 사람 결박하려고 쓰려던 건 아니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잠그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박선원 의원은 그럼 케이블 타이 봐라. 손으로 묶어보면서 이걸로 문이 잠기냐 이게 빠지냐 문이 잠기냐 사람한테 하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언성을 높인 거죠. 근데 원래 이날은 전체 회의였고 이런 군 회유 얘기라든가 탄핵 심판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고 그런 법안을 심사하던 자리였어요. 군수 업체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이거를 심의해보자 하던 자리였는데 결국에 법안과 전혀 상관없는 주제로 정쟁을 하고 있어서 한때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었고요. 그 후에도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도 글을 올리고 국민권익위가 곽종근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을 두고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국정협의회 4자 회담 안타깝게도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했어요. 네, 최상목 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 이렇게 모여서 꽤 긴 시간 했어요. 116분 거의 2시간가량 했는데 정작 각자 자기 할 말만 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당초 예상을 벗어나지는 않은 결과긴 하지만 단 하나도 합의를 내지 못했던 거예요. 특히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최상목 대행하고 이재명 대표 신경전도 좀 보였는데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네. 최상목 대행은 그게 없으면 반도체 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고 이재명 대표는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그거라도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었던 거고요. 그나마 여야가
일단 하긴 해야 된다라고 공감하고 있는 게 딱 하나 있다면 추경인데 여기서도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일방적인 예산 처리하고 있다면서 그 유감을 표했어요. 그러니까 추경을 하긴 해야 되는데 추경하게끔 원인을 제공한 게 민주당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추경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또 연금개혁 논의에 대해서도 별다른 접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네, 연금 개혁의 경우 소득 대체율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내는 돈은 정해졌어요. 9%였던 걸 13%로 올리자라고 내는 거에는 합치가 됐는데 얼마 받을지가 관건이잖아요. 정부 안은 원래 42% 받는 거였는데 민주당은 45%는 돼야 된다라는 거였다가 한 44%까지는 수용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한 2%포인트 간극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만약에 44% 소득 대체율로 해서 그렇게 받는 비율을 정하려고 한다면 그것만 정할 게 아니고 기초연금, 퇴직연금 이런 것들 다 연동해서 조정하는 구조개혁으로 가야 된다. 모수개혁만 갈 게 아니고 구조개혁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여당은 특위를 새로 구성해서 논의해야 된다. 반면에 민주당은 일단 이 얼마 받을지 낼지 이거부터 복지위가 결정한 다음에 구조개혁 뭐 기초연금 이렇게 연동하는 것들은 특위에서 처리하자. 라는 거예요. 먼저 쳐낼 건 좀 쳐내자 이런 느낌인데 여야가 끝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야당이 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나오긴 하는데 일단 어제 그 국정협의회에서 유의미한 의견 합치를 못 받고 국회 복지위에서도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이견을 못 좁혀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로 추락할 수 있다는 해외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어요. 네,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인데요. 지난 19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면서 진단한 게 정치적 위기와 부동산 섹터의 침체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고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또 내다본 거는 경기 둔화 때문에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내릴 텐데 예상보다 큰 폭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놨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또 상반된 견해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금리 인하 함부로 못할 거다라고 보는 거는 미중 통상전쟁이 본격화하면 중국의 위안화가 평가절하될 것이고 그러면은 원화도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더 힘들 수 있다. 뭐 한국은행의 고민은 계속 좀 커질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다시 경제 성장률 전망치 얘기로 가보면 이 외에도 JP모건이 1.2%, 시티은행이 1.4%, 모건스탠리 1.5%로 낮게 잡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였던 거를 1.6%로 내렸고요. 한국은행은 오는 25일에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대생들이 대거 휴학을 했는데요. 정부가 휴학한 의대생들에게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달라는 메시지를 냈어요. 네, 정부는 의대 신입생들과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위해서 교수 충원이라든가 강의실, 기자재 마련 이런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교육받는 것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서 빨리 복귀해서 열심히 학업에 전념해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상황 어떤가? 원래 1, 2월 보통 의대는 그때 개강을 하는데 이번엔 3월부터 하거든요. 근데 얼마 몇 주 안 남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통은 학교들이 2배 인원을 교육하는 상황이 됐어요. 입학생이 늘었고 근데 여기에다가 휴학생까지 더하면 이제 충북대 의대 같은 경우를 사례로 보면 원래 정원이 49명이었는데 입학 정원 125명으로 2배 넘게 늘었고 휴학생 더하면 170명이 한꺼번에 이제 3배 넘는 인원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준비가 됐는가 봤더니 일단 강의실이 지금 수용이 안 돼서 농대 강의실에서 또 좀 빌려서 해야 되고 해부학 실습실도 최소 20개 이상 필요하다고 하는데 10개가 준비돼 있고요. 교수도 없고
또 의대 신축 건물도 원래는 작년에 이제 정부가 계속 얘기할 때 얼른 리모델링하고 신축 건물 올린다고 했는데 공사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북대, 원광대, 울산대 이런 학교는 최근에 그 의평원 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책이 없어서 좀 복학하러 이제 학교 돌아오는 의대생들도 굉장히 적다. 10%가 안 되는 8%대가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다시 휴학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이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 수정안을 보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관련해서 대학의 장은 뭐 이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사실은 이거 정부가 관철한 거였고 이번에는 또다시 학교별로 수정을 할 수 있다고 열어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대학교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 스펙트럼이 최대 2,0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최소 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이거 좀 예측하기 어렵게 이게 너무 범위가 넓기도 하고 또 정부 관계자의 설명은 이겁니다. 입시 일정상의 시간이 촉박해서 자율증원, 대학별로 자율증원하는 게 현실적이다라는 건데 사실상 이거는 정부가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에서 결정하기가 벅차다라는 거거든요.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능력적으로도 그렇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추계위 위원 구성도 어떻게 될지도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당장 3월에 개강이고 뭐 그런데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딜레마가 각 대학교마다 총장들이 이미 늘어난 학생 수를 줄이긴 어렵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의대 교수나 학생들은 엄청나게 총장을 향해서 압박을 가할 거예요. 결국엔 고스란히 개별 대학에 떠넘기는 셈이 되는 건데 이미 의사단체들은 각 대학에 공문 보내면서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증원 0명으로 되돌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각 대학이 총장이 감원을 결정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라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 부근 1차로와 2차로는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까지 막힙니다. 용인휴게소에서 양시터널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인데요. 문학에서 남동까지 천천히 갑니다. 반대 인천 방향은 남동에서 막히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진천터널에서는 1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인데요. 둔대분기점에서 부곡까지 막히고요. 용인휴게소에서 양지터널까지 천천히 갑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방향으로 양촌 하이패스 부근에서는 소형 화물차 서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인데요. 도봉터널 중간부에서 출구부까지 막히고요. 이 구간 3차로는 현재 작업도 하고 있어서 부근이 매우 혼잡하니까요. 터널 진입 전에 안전하게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다음 주 화요일에 종결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선고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네, 역대 탄핵 심판이 변론 종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고를 해왔는데요. 이 두 가지 이유로 3월 둘째 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먼저 대선 날짜인데요. 만약에 25일에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2주 이내인 3월 초에 이 선고 결과가 나올 경우에 대선이 5월 초가 되는데요. 5월 3일부터 6일은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낀 연휴라서 둘째 주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헌재가 과거 다른 탄핵 심판보다는 더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거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탄핵 심판을 두고 국민들이 반으로 쪼개져서 찬성과 반대로 격렬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그래서 2주보다는 늦어질 것이라는 건데요. 아울러 계엄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내란 혐의에 관해서도 판단을 함께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주는 꽉 채울 것이다. 그래서 3월 10일 주가 있는 그 중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5월 중순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취임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왜 그런 거예요? 네, 만약 변론 종결 전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헌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다시 이제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정이 더욱 늦어질 수 있는데요. 마 후보자가 변론 종결 이후 선고일을 앞두고 취임할 경우에는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재판관 8인이 결론을 내리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변론을 다시 재개해서 이제 다시 구인 체제로 논의를 한 뒤에 선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후자가 되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근데 지금 현직 재판관이 9명인데 별다른 이유 없이 8명만으로 결정을 선고한다고 할 때 사후에 절차적으로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헌재가 이 문제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헌재가 변론 갱신을 할 경우에 재판부는 재판의 조서, 제출된 증거 등을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해 간이 갱신이란 걸 할 수 있는데요. 검사와 피고인 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은 재판이 너무 빠르게 가고 있다. 졸속 재판을 비판하고 있는 만큼 이 간이 갱신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측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갱신 절차가 이뤄지면 최악의 경우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선고가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다만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국정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변론 갱신으로 판단 절차를 늦추진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결국 여론재판, 정치재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수 결집세를 더욱 확장해서 마지막 탄핵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려는 포석으로 보이고요. 빨리 직무에 복귀하겠다. 또 기각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인데요. 25일 최후 변론에서도 당당하게 직무 복귀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 항사재판과 탄핵재판에 연달아 출석했지만 침묵을 지키거나 중도 퇴장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잖아요. 또 지난 9차 변론기일에는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가 변론 직전에 되돌아가는 일도 있었는데 이런 행보와 관련해서는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재판이 국민들에게 이제 영상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결과로 보여지고요. 먼저 10차 변론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정에 들어왔다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하자 이제 5분 만에 밖으로 나왔는데요. 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총 책임자를 담당하고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떻게 보면 2인자로서 함께 국정을 운영해왔던 동반자 관계였기 때문에 이 한 재판정 안에 증인신문으로 두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정 운영 자체라든지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다는 이유가 컸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 대한 신문이 끝날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다가 이제 조지호 청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는 다시 들어와서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9차 변론기일에는 헌재에 도착을 했다가 또 30분가량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변론 시작 직전에 서울구치소로 되돌아갔는데요.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제 서증 조사를 진행하는 날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게 없어서 원활한 재판을 진행을 위해 복귀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날 서증 조사 일정은 지난 기일에 이미 공지가 됐기 때문에 헌재에 출석을 한 것 자체가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전국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탄핵 찬반으로 국민들이 나뉘어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가 6대2로 탄핵을 인용하거나 혹은 5대3으로 탄핵을 기각하게 되면 이 결정에 반대하는 지지층 쪽에서 불복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도 이 불복 시위 등으로 국민 분열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도 이 같은 고민을 역시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게 되어도 최대한 8대0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론을 내도록 서로 수기를 모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게 6대2로 탄핵이 인용되는 상황입니다. 강성 지지층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국민의힘도 빨리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럴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제 당내 관계자는 최소 일주일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발 시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대선 후보들도 출마 선언을 하지 못해서 이 시간을 그냥 보내야 한다라고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는 있지만 물밑 움직임은 좀 빨라지는 분위기예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노동개혁 토론회에는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는 오세훈 시장의 행사 때보다 더 많은 의원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상징적인 상황 아닐까 싶어요. 네, 처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개헌 토론을 했을 때 48명의 의원들이 모였는데요. 대다수가 많이 모였다.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라는 반응이었는데 당시 한 친윤계 중진 의원실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차기 대권주자 치고는 너무 안 모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도 그 후보자가 당대표 후보가 어디 이제 토론회를 열면 최소 60명은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김문수 장관이 참석한 노동개혁 토론회에는 그보다 많은 이제 58명의 의원이 모였는데요. 훨씬 많은 숫자고 왜 그때 그 48명이면 적다고 했는지 확실히 비교가 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 지지율도 의원들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게 김 장관만 유일하게 여론조사들을 걸쳐서 10%대 지지율로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다른 후보들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김 장관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질 수 있고요. 또 지금 강성 지지층과 당원들의 마음은 설사 일시적이지라 할지라도 김 장관에 향해 있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눈도장을 찍으러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문수 장관은 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중도 확장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했다고 하던데요.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대권 행보에 나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중도 확장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김 장관이 나는 노동자로 밑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다. 가장 낮은 곳부터 높은 곳까지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중도 확장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했는데 이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잘 준비한 답변이고 김 장관이 출마를 굳혔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일축했는데 네. 이날에는 적극 반박까지 하면서 이날 무려 취재진들과 30분이나 넘게 질의응답을 주고받았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그전에는 지도부에서도 김 장관이 결국엔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을 많이 내놨는데 김 장관이 이번 국회 토론회와 취재진의 문답을 통해서 사실상 대권 행보에 첫 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고요. 애초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 시장이 유력하다는 이야기들이 당내에 훨씬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오 시장이 최근에 명태균 씨 관련 리스크에 다시 휘말리면서 또 이 토론회 이후에 기세가 김 장관으로 기울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는 26일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면서 정치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역시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할까요? 네,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고요. 복귀 전부터도 친한계에서 한 전 대표의 복귀 시점과 방법에 대한 고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기자들에게도 많이 문의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이제 그 방법은 정치계 원로들을 만나고 책을 내는 것으로 결국 선택을 한 것인데요. 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책을 내고 전국
북콘서트를 다니는 게 사실은 기존 정치인들이 선거 시작을 알리는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한 전 대표는 그동안 비정치인으로 기존 여의도 문법이나 구태 정치를 많이 비판해 왔는데 본인도 그와 다를 바 없는 복귀 방식을 택했다라는 점에서 혹평이 나오고 있고요. 이른바 돈봉투 사건 이후에 정치인들이 출판 기념회를 통해 정치 후원금을 모집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본인도 결국 다를 바 없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게 사실 출판 기념회에서 책을 사는 비용보다 더 많이 내는 게 원래 문제가 됐던 건데요. 한 전 대표가 결국 전국 콘서트를 다니면서 책 홍보를 하는 게 책을 파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비판도 적지 않게 나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책 제목이 사람이 먼저입니다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슬로건과 유사한 사람이 먼저입니다라는 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슬로건이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책이 국민이 먼저입니다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목이 유사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전해진 내용이 있어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책 제목과 그 표지에 본인의 얼굴을 큼지막하게 게재한 이런 것들 역시 너무나 전형적이라는 겁니다. 기성 정치인이 내는 여느 책들과 제목도 별로 다르지 않고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슬로건과 닮아 있죠. 또 출판사 역시 정치인들이 다수 책을 출간했던 곳이라는 것, 이런 것들까지 한 전 대표가 그동안 빛을 발했던 이유가 기존 정치인 또 여의도 문법과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이번 책 출간 또 이런 제목, 이런 행태가 다른 정치인들과 차별화를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저자 소개란에 검사 이력을 제외를 했습니다. 21년간이나 몸담았던 조직의 이야기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그 이면에는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검사 이력을 지우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차기 대선에서는 이 아마추어 비정치인보다는 경험이 있는 정치인 출신이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본인이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대표를 둘 다 했다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이 부분을 부각해 경험 있고 유능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어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안철수 의원이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대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런 움직임들이 많다면서요. 네, 그래서 잡룡이 아니고 잡룡이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뿐 아니라 나경원 의원도 대선 출마를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윤상현 의원도 거론이 됩니다. 여권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철우 경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철우 지사는 이번 주에 국회에서 현 정국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어요.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어떤 해석도 나오냐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경선 출마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인지도를 높이고 몸집을 키워서 그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나 시장 3선 재선을 노리는 포석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일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김문수 장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 자릿수 지지를 보이고 있어서 1강인 이재명 대표의 대항에서 1중의 후보도 내지 못하는 질이 멸렬한 상황이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 민주당을 중도 보수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졌죠. 그런데 그 이후 지지율에서도 40%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해 확장성이 관건이다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도 이번 대선에서는 중도 확장을 고심한 결과로 나온 발언으로 보이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기적으로는 국민의힘을 극우 소수 정당으로 전락시켜서 이제 소수 정당으로 축소시킨 후에 민주당은 수도권 정당을 넘어서 중도 보수 정당으로서 이번 조기 대선과 차기 지방선거 총선에서 대승을 거둬서 명실상부 이제 200석이 넘는 예를 들면 일본 자민당처럼 다수 의석을 가진 1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 그러한 계산도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한낮의 음악실 김윤아의 오늘이고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형용사로 몹시 추워야 할 날씨가 따뜻하다라는 뜻을 가진 사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누그럽다, 느긋하다, 포근하다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누그럽답니다. 문제에 나왔던 뜻으로 쓰이면 한겨울 날씨가 꽤 누그러워서 활동하기에 좋다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그럽다의 기본 의미는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융통성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험상궂은 겉모습과 달리 성미가 누그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참고로 누그럽다와 형태가 비슷한 동사로 누그러지다가 있습니다. 누그러지다의 기본 의미는 딱딱한 성질이 부드러워지거나 약하여지다로 우리의 마음도 누그러지고 편해졌다. 그의 얼굴빛이 한결 누그러졌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에는 추위, 질병, 물가 따위의 정도가 내려 덜하여지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동안 계속되던 추위가 점차 누그러졌다. 아버지의 병세가 차츰 누그러진다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흘러들어와서 한파특보 해당 지역은 영하 10에서 영하 15도 안팎으로 매우 추웠고요.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 사이로 계속해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기차에 의한 눈도 이제 내리겠는데요. 서해안과 제주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또 모레 새벽부터 낮 사이에도 역시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합쳐서 최대 5cm의 눈이 내릴 걸로 보여지고요. 울릉도 독도로는 5에서 20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 서울 2도 등 1도에서 7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 눈 소식 있는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이 맑겠고요.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여전히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7도, 대관령 영하 15도로 예상되고요. 전국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에서 영하 1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등 0도에서 7도 분포입니다.
이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먼바다 위주로 물결이 높아지기 시작하고요. 또 강풍도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점점 더 전국적으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0.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25일 변론에서는 증거조사에 이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이 각각 2시간씩, 그리고 윤 대통령 본인과 국회 수추단이 직접 최종 입장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 대표, 국회의장이 참여한 어제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이 이루어졌지만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 개혁 등의 쟁점 현안은 합의점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상호 관세 등 관세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반도체법 보조금 등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 정부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어제까지의 수출 실적이 35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설 연휴 등 줄어든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후로도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요즘 같은 때면 어디 장롱 구석에 있는 돌반지라도 찾아봐야 하나 싶을 정도인데요. 금 현물 가격이 한때 온스당 2,950달러를 찍기도 했습니다. 금 선물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갔고요. 금값은 올해 들어서만 12%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붙은 글로벌 관세 전쟁 분위기에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흐름이 커지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난리난 금값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최근 월가 대형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괴를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과 런던에 본사를 둔 HSBC가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고 헤지 펀드들까지 경쟁적으로 금 수송에 나선 상태인데요. 대서양을 건너 런던의 금상가나 스위스의 재련소까지 찾아 금괴를 매입해 이를 뉴욕으로 옮겨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런던의 금 가격이 뉴욕의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어서인데요. 이 때문에 영국인들은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 지하금고에서 금괴를 인출하기 위해서 몇 주나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현지 언론들은 19세기 금이 발견됐던 지역으로 노동자들이 대거 이주했던 골드러시에 빗대기도 했고요. 중앙은행의 금 보유고가 바닥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선 재무부 금고에 실제로는 금이 없다는 괴소문까지 돌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런 주장을 펴는 대표적인 인물이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켄터키주에 있는 포트녹스 육군 기지를 콕 집어 언급했는데 이 기지 바로 옆에는 재무부가 운영하는 금 보유고가 있고요. 여기에만 재무부가 관리하는 금 보유량의 절반에 달하는 1억 4,730만 온스의 금이 저장돼 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지휘하고 있는 정부효율부가 재무부 금 보관고에 대한 감사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재무부가 금이 온전히 잘 보관되고 있다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머스크의 주장과 같은 의문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포트녹스 금 보유고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게 1953년이 마지막이란 점도 이런 의구심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치솟고 있는 금값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전국의 금은방이 비상이라고요. 네, 금값이 치솟으면서 금은방을 털려는 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연말부터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님 행세를 하면서 귀금속을 구매하는 것처럼 살펴보다가 냅다 훔쳐서 달아난다고 하는데 최근 창원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도 모자로 얼굴을 가린 40대 남성이 3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하고 싶다 말하곤 구경하는 척하다가 그대로 낚아채 도주하는 일도 있었고요. 부산에서도 20대 손님이 같은 수법으로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와 경기, 충북, 대구,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이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붙잡힌 대부분이 20대에서 40대 사이 청장년층 남성들로 생계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진술하거나 범죄 수익을 인터넷 도박이나 유흥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은방을 상대로 한 절도 사건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업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아예 은으로 만든 모조품만 진열대에 내놓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순금을 찾는 손님이 오면 백화점 매장으로 가시라 돌려보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로 오랜 기간 실직하거나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해 큰돈을 노리고 도박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정적인 수입은 없고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다 보니 이런 식의 구조가 이들을 범죄 유혹에 빠뜨리기도 한다. 금값 폭등에 젊은 도둑들이 늘어나고 있다 짚었습니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도 한국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변경된 개인정보 지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요즘 딥시크를 비롯해서 이 중국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참 심각하죠. 네. 이런 가운데 한국 시장 진출을 선언한 테무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이를 제공받는 제3자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방침에 따르면 사측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국내외 제3자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다며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명시했는데요. 쉽게 풀어 말하면 개인정보를 내놓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해외 송금 과정에서만 개인정보 위탁이 필수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개인 세관 코드부터 거래 금액, 주소,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등 사용 중 수집된 데이터 등이 추가됐는데요. 네. 특히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국가도 6개국으로 확대됐고요. 기업도 27곳에 이릅니다. 이를 두고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확대됐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해외 기업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데 테무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은 단 3명에 불과하고요. 역할도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테무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안내된 개인정보보호부서 및 국내 대리인에 문의를 해보면 테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업무는 담당하지 않는다며 본사에 직접 문의하라라고 안내하고요. 이번 테무뿐만 아니라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서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업계 공용으로 불리는 테무의 국내 사업 확장이 본격화되면서 규제 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기는 한데 당장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창구가 유명무실한 셈이라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우울증을 앓고 있는 20대가 크게 늘었어요. 네, 팍팍한 하루살이에 해마다 정신건강 관련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20대 우울증 환자가 20만 명을 뛰어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정신과 진료 환자 수는 430만 명을 돌파하면서 4년 만에 100만 명 가까이 급증했는데 이 가운데 우울증 환자가 11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같은 기간 불안장애 환자, 공황장애, 조울증도 전부 늘었는데 특히 우울증 환자의 경우 20대 환자가 성별을 막론하고 가장 많았습니다. 여성과 남성 각각 13만여 명, 7만여 명으로 집계됐고요. 환자 수가 늘어난다는 건 진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 병원을 찾는 사람이 늘었다 볼 수도 있겠지만 다만 유독 젊은 층에 우울감을 느끼는 환자가 많다는 건 사회적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취업이나 직장 적응 등 경제적 문제에 취약한 시기이기도 하고 실제 기대했던 것과 좋은 일자리나 직장 문화가 미치지 못하는 면도 원인으로 지목되고요. 특히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병원을 찾는 이가 많고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계엄 사태 이후 우울이나 불안 증상이 심해지는 사람도 많다고 하네요. 광화문 광장에 특별한 화분이 설치된다는 소식이에요. 네, 차량이 돌진해도 끄떡없는 무려 1톤짜리 콘크리트 화분이 설치되는데요. 지난해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광화문 광장은 유독 인구가 특히 많죠. 하지만 차도와 광장을 구분하는 경계석 높이는 19cm에 불과해서 차량 돌진 같은 돌발 상황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광장 외곽에 콘크리트 화분을 설치해 차도와 인도를 분리할 계획인데요. 초고성능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화분 100개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광화문 광장을 둘러싼 9개 횡단보도에도 보행자 방호용 말뚝도 40개를 심을 예정인데요. 오늘 4월까지 콘크리트 화분 설치를 완료하고 하반기 중 말뚝 공사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지난해 영주시 6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죽음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지난해 11월이었죠. 영주시에서 도로에 세워진 자동차 안에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었는데 유족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주장해 왔습니다. 이후 영주시 자체 조사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보고서에는 숨진 공무원을 행사에 대신 참석하도록 해 밀린 본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야근과 주말 출근을 해야 했다 적혀 있었고요. 운전기사 노릇까지 해야 했고 요일을 특정해 점심시간에 일명 간부 모시기라는 의전을 요구해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덧붙였습니다. 숨진 공무원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다는 직장 동료는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데이터를 부풀리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이를 못하겠다 거부하자 마찰을 빚었다고 진술했고요. 조사위는 해당 사건 이후 팀장이었던 피해자가 업무에서 배제되고 단순한 일회성 갈등이 아닌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의 일부로 파악됐다 밝혔습니다. 가해자로 언급된 인물은 보복성 인사를 한 적이 없고 민원 데이터를 수정하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 주장하고 있고요. 영주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련자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요즘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된 이어폰이나 헤드폰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기능이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요. 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청력 장애는 물론이고 뇌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살던 한 20대 여성이 런던으로 건너와 대학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청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연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는데요. 특정 소리를 듣고도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모든 단어가 제대로 들리지 않아서 강의를 알아들으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고 일상생활에서도 소리 대부분이 소음으로 느껴졌다고 하고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청력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뇌가 소리와 말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각 정보 처리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장애 원인으로 지목된 건 다름 아닌 평소 착용하던 이어폰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여성의 사례와 같이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청각 정보 처리 장애 증상이 늘고 있고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인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된 무선 이어폰의 영향일 수 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초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음악을 듣는 동안 주변 소리를 차단해서 고주파나 큰 소리가 귀를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을 부각해 왔었는데, 이와 반대로 듣고 싶은 것만 듣기에 뇌가 소음을 걸러내려는 노력이 필요 없는 거짓된 환경을 만든다는 새로운 관점이 제기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뇌 청취 기능에 생기는 문제를 개선하려면 이어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또 사용하더라도 주변 소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인데요. 대구에서 마치 명품관을 방불케 하는 억대 공중 화장실이 등장했어요. 네,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일대에 있는 공중 화장실인데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정말 억소리 나는 비용을 들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스페인 건축가 다니엘 바예가 설계한 이 화장실은 외부는 곡선 구조를 띠고 있고 천연 목재와 디자인을 접목했다고 합니다. 건축비로만 5억 8천여만 원이 들어가고 총 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는데요. 네. 최근 재단장을 마치고 시민들에게 개방됐지만 화장실을 고치는데 아파트 한 채 값을 들이는 게 말이 되냐며 과도한 예산 집행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예수성구 관계자는 단순히 공중 화장실만을 위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향후 관광 자원으로 조성될 계획인 수성못 수상무대와 스카이브리지 등과 연계해서 활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일부 누리꾼들은 화장실은 편하고 청결하면 되지 무슨 집을 지어놨느냐, 공중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데 스페인 건축가가 웬 말이냐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우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저도 그런데 제 주변에도 그렇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면서요. 그럼요. 생각보다 많죠. 누구나 한 번쯤 어지럼증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1년에 한 번 이상 어지럽다 이렇게 느껴보는 사람이 5%나 되고, 나이가 드시면 이제 5살 많아질 때마다 유병률이 10%씩 늘어나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이라고 하기보다는 증상이죠. 우리나라 어지럼증을 병원으로 호소하고 온 환자 숫자가 연간 100만 명이 넘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지난 2023년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101만 5,119명이라고 합니다. 10년 전보다 38%나 늘어났다고 그래요. 네. 자, 이 어지럼증은요, 호소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주변이 빙빙 돈다 이렇게 표시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세를 바꿀 때 아찔아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 땅으로 쑥 꺼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스폰지 위를 걸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다른 내용의 어지러움증이에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는 어지럼증을 가볍게 넘겨선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평소 빈혈이나 기립성 저혈압, 또 이유 모를 어지럼증으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죄송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흔히 어지럼증이 발생하면 빈혈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맞아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니라면서요. 빈혈 때문에 어지러움증이 오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빈혈이 오는 원인은 못 먹어서, 철분 제제를 너무 못 먹어서 뭐 생길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위궤양이 있어서 그 궤양 부위에서 출혈이 계속 되면서 이제 만성 빈혈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그렇게 흔하지 않고, 두 번째는 영양 상태가 시원찮아서 빈혈 때문에 어지러워지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빈혈 때문에 어지러워졌다라고 잘못 오해를 해서 이 만성적으로 철분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철분이 우리 몸에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나는 어지러운 게 빈혈 때문이야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는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어지러운지 잘 따져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어지럼증이 위험 신호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중요한 아주 위험한 병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가끔 이 뇌졸중 같은 아주 심각한 질환의 위험 신호로 나오기 때문인데요. 자세 변화나 뭐 특별한 유발 요인이 없이 갑작스럽게 어지러움증을 느낀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서는 좀 위험하다 또는 문제가 있는 질병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 위험한 거예요? 우선은 이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이런 쓰리고 질병을 가진 고령 환자들이 갑자기 중심을 잡기 힘들거나 주변이 빙빙 도는 이런 상태를 호소한다면 이제 뇌졸중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이 균형 중추가 존재하는 소뇌, 이 소뇌에 뇌졸중이 오면 다른 증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어지러움증만 그냥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뇌졸중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증상들을 좀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 뇌졸중과 연관된 그 증상들을 제가 좀 확인해 보면 이 어지러움증이 자꾸 반복되는 경우 한 번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반복되면 뇌졸중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주 심하게 어지러운 건 아닌데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균형이 잘 안 잡혀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 뇌졸중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증상이 합쳐져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두통이나 또는 눈앞이 흐려져서 막 잘 안 보이게 되거나 또는 물체가 둘로 보이는 복시가 동반이 됐을 때 이때는 뇌졸중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졸중이 의심이 되면 FAST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FAST, FAST거든요. F는 face예요. 그래서 얼굴이 한쪽이 마비가 된다. 그다음에 A는 암, 팔인데 한쪽 팔에 힘이 안 들어간다. 힘이 빠진 거죠. 힘을 줄 수가 없는 거고. S는 스피치, 말하기인데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이 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럴 때는 마지막에 T, 시간이 중요하다. 빨리 119 불러서 병원에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저도 사실 평소에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는 편이거든요. 근데 네. 어지럼증이 모두 다 위험한 건 아니죠. 그럼요. 어지러움증은 자체로 그냥 병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네. 어떤 병의 어떤 문제의 증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찾아봐야 되는 거지 어지러움증 걸리면 무조건 심각한 병이야 이거는 아닙니다. 네. 네. 앞서서 뭐 뇌졸중 이야기를 했지만 어지럼증은 뇌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또 귀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 뇌와 귀가 이 어지러움증 즉 균형을 잡는데 그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중추성 어지러움증은 주로 이 뇌출혈, 뇌경색과 연관이 있어요. 이건 주로 머리랑 연관된 거죠. 귀 때문에 어지러워지는 것은 이 말초성 어지러움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주로 이석증 이게 이제 주 원인이죠. 네. 또 메니에르병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어지러워집니다. 거기다가 또 자율신경계 문제로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어지러워서 뻥 쓰러지시는 이런 네.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뇌에서 오는 어지럼증하고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죠. 이 주변이 막 빙빙 도는 것 같다. 막 네. 정신없이 막 하늘을 쳐다봐도 빙빙 도는 것 같고 가만히 있어도 막 주변이 돌아간다. 네. 이렇게 회전성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는 주로 귀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석증이나 메니에르병 이런 것들을 좀 의심해 봐야 되고 비회전성 어지러움증 예를 들면 주변은 하나도 안 도는데 내가 중심을 잡기가 어렵다. 술 취한 것 같이 비틀거리고 갑자기 쓰러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의 어지러움증은 주로 뇌에 문제가 있습니다. 뇌졸중 이런 거랑 연관이 있죠. 근데 이제 갑자기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더니 쓰러진다. 이거는 이런 회전성 비회전성도 아니고 이건 네. 기립성입니다. 저네요, 저. 이렇게 벌떡 일어났다가 네. 확 어지러워서 주저앉고 앉으면 회복이 확 되죠. 네. 네, 그게 바로 기립성 저혈압도 기립성 어지러움증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추운 날씨에는 이석증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이석증은
이 겨울철에 주로 발생이 많아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기온이 변화한다거나 실내외 기온 차이가 심할 경우에 왔다 갔다 할 경우에 혈관 수축과 관계돼서 이 귀 안쪽에 있는 혈류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석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석증의 원인으로는 노화, 나이가 드는 거 또는 만성 피로, 스트레스 거기다가 과로나 수면 부족 같은 현대인들에게서 많이 잘못되어 있는 이런 생활 습관이 주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뭐 추운 날씨라고 해도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인 운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석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이석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특별한 게 없죠. 왜냐하면 이석증이 갑자기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 이런 이제 과로나 수면 부족, 스트레스, 만성 피로 이런 것들 때문이라면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스를 회복하는 것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과로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적당한 휴식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석증 한번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네. 생각해보면 그땐 스트레스 때문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아유 얼마나 힘드셨어요.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네,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럼요. 또 메니에르병 역시 어지럼증을 유발한다고 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네, 이 메니에르병이라는 것은 그 귀 안에 있는 림프관이 부어 올라서 생기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니에르병은 이석증이 겨울에 주로 생기고 메니에르병은 주로 따뜻한 날씨에 많이 생깁니다. 여름에 주로 더 생기는 네. 거죠. 이 메니에르병은 귀 속에 압력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세 변화와 상관없이 어지러움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 움직임을 멈추고 가만히 있어도 어지러움증이 계속됩니다. 또 이 어지러움증은 보통 20분 이상 지속이 되고 심하면 서너 시간 계속해서 오거든요.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이석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난청이나 귀에서 소리 나는 이명 같은 것이 동반이 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구별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메니에르병은 치료받으면 완치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메니에르병은 만성 질환이어서 완치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임파액이 많아져서 생기는 병이고 그래서 임파액을 줄이면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뇨제를 써서 임파액을 조금 줄여주면 도움이 돼요. 하지만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메니에르병이라고 이런 이름을 붙인 그런 병들을 알았다 그러면 CATS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CATS 즉 카페인, 알코올, 담배, 스트레스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기립성 저혈압 저처럼 앓고 계신 분들은 빈혈하고 좀 혼돈할 가능성도 높은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사실 기립성 저혈압은 금세 구별이 돼요.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면 어지러워지는 거거든요. 네. 또는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도 그래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고요. 네. 목욕탕에서 더 많이 생겨요. 따뜻한 목욕탕에 있으면 일단 혈액들이 피부 쪽으로 많이 몰려와 있어요. 따뜻하니까. 그래서 피부가 막 붉어지고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상태 피부 쪽에 혈액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면 뇌로 혈액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혈액이 벌떡 일어날 때 뇌로 같이 따라 올라가면 산소도 같이 공급이 돼서 어지러워질 이유가 없는데 벌떡 일어나면 혈액은 밑에 남아 있으려고 하고 몸은 올라가고 하니까 뇌로 가는 산소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어지러워져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을 때 생기는 어지러움증은 무조건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019년에 2만 1,500명 정도였다가 2023년에는 2만 8,190여 명 정도로 거의 뭐 30%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세 변화를 너무 과격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격이 급해요. 그렇죠. 서서히 하셔야 되는데 너무 과격하다. 이거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혹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글쎄요. 예방까지는 어려운데 예방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과격한 행동을 좀 삼가하는 거죠. 너무 빨리 일어나려고 하고 네. 급하게
급하게 뭘 하려고 하시다 보면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일어날 때 준비를 좀 해서 다리를 좀 움직이고 몸을 움직여서 자 일어납니다라고 신호를 온몸에 준 다음에 서서히 일어나시는 게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라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게 주의해야 할 점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지러우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갑자기 어지러우면 주저앉는다. 쪼그려 앉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만약 그래도 잘 안 된다면 빨리 누워야 돼요. 그러면 기립성 저혈압이 확 해결이 됩니다. 정신이 번쩍 들고 네. 제정신이 돌아와서 어지러움이 없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서서히 움직여서 일어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주의할 점이고 주의에는 넘어져서 뇌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주의하라고 하는 거죠. 운동 많이 하고 이러면 괜찮아져요? 움직이면 좋아지는데요. 네. 근데 벌떡 일어나면 또 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편두통도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편두통도 사실은 조금 영향이 있지만 이 편두통 때문에 어지러움증이 심하게 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은 이제 겨울에 주로 이 혈관이 수축되면서 더 많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따뜻한 데 자주 이제 머무시는 게 좋겠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네. 식사를 삼시세끼를 잘 하셔야죠.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체온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문자 찾고 있는데 방금 전에 어떤 분이 최병국 님이 회사 간두면 어지럽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지럼증으로 이렇게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 이 스트레스나 우울감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연관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요. 어지러움증과 심리적 요인이 연관이 있느냐 이런 걸 했는데 40세 이상 성인 4,147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지러움증이 여성이 훨씬 많았고 네.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우울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발생했더라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 어지러움증을 자주 느끼는 분들은 스트레스나 우울 등에 대해서 심리적 요인 치료를 좀 받는 게 좋고 거기에 적절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어지럼증의 종류와 질환에 따른 대처법 꼼꼼히 짚어봤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 받아보겠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에게. 네, 오늘 주제가 어지럼증이라서 그런지 문자가 정말 많이 왔어요. 5401님, 제가 직접 운전하면 괜찮은데요.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면 어지럽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참을미인가요? 하셨어요. 네, 정답입니다. 참을미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몇 번 다른 사람 차를 계속 타면서 적응을 하면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해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 조금의 그 멀미하는 것을 못 참고 계속 자기가 운전을 하시거든요. 나이 들수록 더 심합니다. 네. 좀 적응 좀 해보세요. 네. 콩으로 허윤선 님이요. 어지럼증도 유전이 되나요? 가족 중에 이석증이 있어서 걱정됩니다 하셨어요. 네, 가족 중에 이석증이 있다고 나도 또 이석증이 온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0221님, 저는 30대 남자인데요. 침대에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핑 돌듯이 어지럽습니다. 고혈압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이 있나요? 하셨어요. 고혈압으로 약을 만약에 드시고 있다면 더더욱 이런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네. 그래서 꼭 약을 먹어야 되는지 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내가 벌떡 일어날 때마다 너무 어지럽고 그 어지러운 게 기립성 저혈압 즉 혈압약을 먹어서 더 혈압이 떨어진 것 때문에 혹시 아닌지 한번 확인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4927님이요. 저는 7년 전 뇌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해서 약간의 장애를 안고 있지만 큰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가끔 어지럼증이 있는데요. 뇌경색 재발을 의심해야 할까요? 매일 관련 약을 먹고는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가끔 어지러움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입니다. 누구나 다 그만큼 느낄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약 잘 드시고 그다음에 병원에 어차피
주기적으로 가시고 계실 테니까 그때마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832님이요. 저는 어제 운동하다가 갑자기 속이 메스꺼리면서 피가 쫙 빠지는 느낌이 들고 어지럽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변에서는 설탕물을 먹으면 괜찮다고 하던데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운동하다 이런 적 있거든요. 궁금하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은 첫 번째는 저혈당일 때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져도. 네. 두 번째는 너무 운동하면서 긴장을 해도 이렇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큰 병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 앉아 계시거나 기다리시면 회복이 됩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자, 3121님, 저는 23살인데요. 기립성 저혈압에 빈혈도 있습니다. 또 이유 모를 두통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요. 영양제라는 영양제는 다 챙겨 먹는데도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이유를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네. 경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긴장 또 과도한 이런 것 때문에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신의학과 선생님 한번 만나보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것 같으네요. 네. 3173님, 40대 여성인데요. 뇌 CT, 초음파 다 이상이 없었고요. 두통도 기저질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배멀미하는 듯한 어지럼증이 있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괜찮다가도 갑자기 어지럽기 시작하면 누워만 있어야 하는데요. 이게 귀 쪽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비인후과 검사를 했는데 염증이 생겼다가 없어진 흔적만 있다고 했어요. 라고 보내주거든요. 네, 이분도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분도 혹시 성격이 너무 완벽주의거나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런 것들과 연관돼서 이 스트레스나 강박 이런 것들도 다 연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현대인의 고질병 변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평소에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드셨던 분들 미리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까지 문자 주시거나요. 세무정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미리 참여해 주시면 방송에서 소개될 확률도 오르고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해 주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또 저희 홈페이지 시청자 참여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 똑똑 라디오 주치 지금까지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윤아의 오늘이고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요즘 개학 준비로 조금씩 가정들이 바빠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이미 준비 중이시군요. 저희 아이는 이제 입학하죠. 진짜요? 그럼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으실까? 마음만 바쁩니다. 근데 참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저도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긴 먹었구나 싶은 게 예전에는 뭐 주위에 친구, 뭐 동생, 사촌 동생 이런 친구들이 학생인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주위가 대부분 학부모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학 이미 저의 삶 그리고 어떻게 보면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의 삶에서 좀 멀어진 단어일 수 있겠지만 그 준비에 분주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이 마지막 남은 방학 기운을 잡고 싶은 곡들을 모아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도 좀 방학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요. 종종 하는데요. 네. 노래를 들으면서 방학의 느낌만 또 느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첫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첫 곡은 아마 우리 인생에 방학은 한 번씩은 다 있어 봤으니까요. 그 한국의 방학하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풍경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곡이 아닐까 싶은 노래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벌써 발표된 지 10년이 됐더라고요. 2000년
2015년 발표곡이었고 당시에 미니 2집인 플라워버드의 타이틀곡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발표됐던 시기에 폭발적이었던 여자친구 인기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요. 그 파워 청순이라고 하는 독특한 수식어로도 국민적인 사랑을 정말 크게 받았었는데요. 그 데뷔곡이 유리구슬이라는 곡이었고 그 이후에 오늘부터 우리는까지 계속해서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친구라는 그룹의 인지도를 높여준 부분도 있지만 노래 자체만으로도 정말 큰 사랑을 받아서요. 발표 뒤에 1년 내내 음원 차트에서 볼 수 있는 곡으로 유명했어요. 정말 찰떡처럼 붙어있던 곡이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걸그룹 최초로 가온 차트라고 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여러 스트리밍이나 음반 판매량을 집계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 기준 스트리밍 1억 회를 걸그룹 최초로 돌파하면서 화제를 크게 모으기도 했던 곡이었습니다. 또 최근에 오랜만에 재결합 그리고 공연 소식을 전해주면서 좀 반가운 이야기들로 회자가 많이 되고 있죠. 저도 여자친구 노래 즐겨 듣는데요. 좋죠. 여자친구는 근데 겨울방학보다는 청량한 여름방학이 좀 가까운 노래가 많지 않아요? 맞아요. 이 방학에 대한 이미지도 여러분들 안에서 겨울, 여름, 봄까지도 나뉠 수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여름방학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실제로 뮤직비디오도 그 데뷔곡이었던 유리구슬을 비롯해서 뭐 학교 3부작 이렇게 이야기해서 시간을 달려서까지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데뷔곡은 학교 안에서의 여자친구들을 그렸다면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시작부터 이 친구들이 뭐 캐리어랑 가방을 들고 약간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한여름에 놀러 가는 것 같은 비주얼로 시작되거든요. 아마 정말 우리 어린 시절에 한 번쯤 있었던 시골 고향으로 놀러 가는 방학 풍경을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듣고 왔습니다. 네. 우리 다음에 들어볼 곡은 어떤 곡이에요? 아까 너무 여름 방학 아닌가요? 이런 지적을 들어서 이번에 겨울 방학으로 와보겠습니다. 아마 긴 겨울 방학을 마무리하면서 학생들은 많이 아쉬워할 테고 또 이 부모님들은 이제 좀 해방인가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한국에서 겨울 방학 그리고 뭐 겨울을 지난 어떤 학창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면 이 노래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뉴진스의 디토 준비해봤습니다. 입구 뭐 그 노래가 시작되는 도입부부터 사실 너무 겨울의 풍경을 상상하게 만들잖아요. 그 허밍이 저는 들을 때마다 그 한겨울에 나는 하얀 입김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 그 몽환적인 도입부부터 사람의 마음을 좀 사로잡는 명곡입니다. 이 곡의 장르 때문에도 또 당시에 K-팝 씬을 비롯해서 한국 음악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네. 볼티모어 클럽이라는 장르라고 그 뉴진스가 항상 노래를 발표할 때 그 소개글에 음악 장르를 쓰는 독특한 지점이 있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또 한때 때 아닌 이 볼티모어 클럽 유행이 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볼티모어 클럽은 어떤 음악 장르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직관적인 단어로 보시면 돼요. 볼티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볼티모어라고 하는 지명이고요. 클럽도 따지고 보면 클럽입니다. 그러니까 유행의 진원이 볼티모어 클럽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흡사한 그 장르로 얘기되는 게 뭐 비모어 하우스, 뭐 저지 클럽 이런 그 전자음악 장르들이거든요. 이야기들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90년대 전후로 유행했던 힙합 비트와 하우스 음악이 결합된. 그래서 이 음악도 들어보시면 그 비트는 굉장히 좀 강하고요. 비트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 위에 좀 몽환적인 K-팝 에서 보컬로 만들 수 있는 하모니나 멜로디 같은 것들이 더해졌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진스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히트곡을 발표했는데 이 디토를 대표곡으로 꼽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 디토가 겨울 뭐라 그러죠? 그 계절송이 이제 되어버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이런 감성적인 곡이 나오면 다들 올해 디토는 이 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뭐 발표된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도 아주 인상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곡입니다. 특히 음원 차트에서 인기가 대단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이 곡이
무려 99일 동안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당시 큰 화제를 모았었어요. 99일이면 이제 3달 반 정도 되는 시간인데 대단했죠. 그리고 지난해에도 또 에스파의 슈퍼노바가 그렇게 99일 1위를 차지하면서 또 한 번 K-팝 씬에서 아주 핫한 히트곡을 낳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국내에서만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뭐 요즘 K-팝 그룹들은 워낙 월드와이드하게 인기가 많으니까요. 해외 음원 사이트들에서도 인기가 참 많았는데요. 그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음원 사이트에서도 각종 기록을 세웠었습니다. 또 이외에도 빌보드 차트에 뉴진스 싱글로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또 나름대로 뉴진스의 역사에 남는 트랙이 되기도 했어요. 노래를 듣다 보면 좀 뭐랄까 여운이 남는 곡이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데요. 마치 그 여운이 지금 겨울방학의 끝을 잡고 아쉬워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닮아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뉴진스의 디토 함께 듣고 올게요. 뉴진스의 디토 듣고 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어볼 방학을 담은 노래는 어떤 곡이에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 디토의 아련함을 이어서 마무리해볼까 싶습니다. 윤상 2집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라는 곡을 준비해봤는데요. 솔직히 이 노래는 저는 그 첫 소절에서 선곡해야겠다고 바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노랫말 시작할 때 노는 아이들 소리 저녁 무렵의 교정은 이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거 아시죠? 네. 너무 어떤 그 심상을 그려낸 노랫말 가운데에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누구나 한 시절 있었던 그 풍경을 그려낸 너무 멋진 노랫말이라고 늘 생각하거든요. 노는 아이들 소리를 어떻게 노래를 시작할 생각을 했지? 이 작사가 박주연 씨의 역량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만드는 곡인데요. 윤상 2집에 수록이 되어 있던 곡이고 윤상 씨는 뭐 이제 40, 50대 이상 분들에게는 당연히 뮤지션으로 각인이 돼 있겠지만 요즘 10대, 20대에게는 라이즈 윤상 아버지래. 앤톤 아버지. 앤톤의 아버지. 로 너무 유명하더라고요. 이젠 그냥 앤톤 아버지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앞서서 뭐 뉴진스 노래 듣고 네. 또 뭐 여자친구 노래 들었고 이렇게 방학을 좀 떠올릴 노래들을 들었는데 네. 사실 진짜 우리의 방학을 떠올릴 수 있는 노래는 글쎄 마지막 곡 말입니다.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뛰어놀던 그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네. 곡으로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윤상 2집이 당시에 좀 흥미롭게 발표됐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선 1집은 다들 아시잖아요. 이별의 그늘로 뭐 완전히 전곡을 평정한 이후에 2집은 파트 1, 2로 나뉘어서 나왔습니다. 이게 요즘처럼 앨범 쪼개기로 나올 때와는 좀 사뭇 다르게 당시에는 좀 획기적인 시도였는데요. 특히나 그 앨범에 담고 있는 음악들이 획기적이었어요. 1집은 윤상이 인기를 얻었던 시기에 그 딱 윤상표 발라드와 약간 업템포 곡들을 담고 있었고 네. 파트 2는 여태까지 윤상이 보여주지 않았던 그리고 자신이 어린 시절 함께 음악을 했던 페이퍼모드라는 밴드와 함께 좀 낯선 음악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 윤상 씨의 야심이 좀 있었다고 해요. 레이블에서는 잘 파는 거 제발 만들어줘라.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겠습니다. 라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앨범 2장으로 나눠서 냈고요. 반응은 좀 상반됐어요. 1집은 100만 장 이상 팔리면서 역시나 윤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파트 2는 아쉽게도 대중적으로는 판매량이 거의 절반 이상 떨어지면서 좀 타격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두 앨범의 밸런스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윤상이라는 아티스트가 지금까지도 한국 가요계에서 좀 인정받는 음악가로서 자리 잡게 되는 기반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저는 파트 2도 너무 좋아하는데 네. 역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곡들은 파트 1에 있습니다. 가려진 시간 사이로도 그 앨범 타이틀곡이었습니다. 네. 윤상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는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김윤아의 오늘 이 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이제 인사드릴게요. 모바일 커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윤상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